주간 사례 뉴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에 가장 핫했던 사례 뉴스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서 경영자와 직원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리는 주간 사례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함께 해주실 사례 뉴스 편집장 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사례 뉴스 사례 탐사팀장 JT입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경영자 직원분들 아주 바쁜 그 한 주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뭐 죽음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죽음의 주간을? 네. 예, 할 일이 많아가지고. 부활절도 아니고. 저희 그러네. 죽음 뒤엔 부활이 있네요. 예. 그 제가 이제 직장 동료니까 아는데 션이 굉장히 좀 많은 일을 맡고 있어요. 이 사례뉴스 편집장뿐만 아니라 또 저희 가인지 캠퍼스 경영 컨설팅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를 굉장히 좀 탁월하게 해내는 만능. 탁월하진 않아요. 예, 잘해야 되는데. 네. 잘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저도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제 사례 매거진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잡지를 또 편집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0월 4주차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기사 4개 정도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기사는 비즈니스 이즈 러브입니다. 비즈니스 이즈 러브는 그 저희가 추구하는 이 언더백 기업들, 그러니까 직원 100인 이하의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 혹은 꼭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니더라도 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만족이나 행복 등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이 비즈니스 이즈 러브 하면은 또 저희 가인지 캠퍼스의 경영 컨설팅의 또 구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비즈니스를 러브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나 어떤 성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비즈니스 자체를 어떤 그 사랑의 전파 수단으로 삼는 그런 좀 정신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이 영일엠 회사 그리고 서울재활병원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우선 이 영일엠이란 회사를 잠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영일엠은 이제 그 척추 교정, 이제 치료 등을 위한 그 의료기 전문 회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현장 컨설턴트 직접 나가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지난 10월 4일에 이 서울재활병원의 재활기구를 기증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지난 1998년에 이 사회복지법인 산하에서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전쟁 고아를 위한 은평 천사원으로 처음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년 전에 현재 8층 높이의 신강 건물을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그 영일엠과 서울재활병원이 만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좀 아름다운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인가요? 이제 가인지 캠퍼스에서 주최하고 있는 그 CC 클래스라는 경영자 월간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영자님들이 이제 만나시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이 경영자들의 모임에서 이 영일엠과 그 가인지 캠퍼스가 저희 이제 사례뉴스의 이제 모회사인데요. 거기서 그 하는 모임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고 여기에서 이제 이랜드 서비스의 이인석 대표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과 영일엠의 이제 문경록 대표님이 그리고 이제 가인지 캠퍼스 김용희 대표님이 만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다시 서울재활병원의 이지선 원장님을 이제 소개를 받게 되셨고 그러면서 이제 기부와 MOU 체결을 시작이 되면서 이런 활동들이 시작이 된다고 해요. 자, 보니까 미션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가치가 만나면 이렇게 진도도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일엠도 치료하고 치료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원과 사회 행복을 준다. 이런 구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재활병원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사랑으로 인류를 장애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래서 좀 이타적인 이런 미션이 묘하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첫 기증은 지난 9월 18일 날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한 건 2차 기증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영일엠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그 회사의 척추 치료 장비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이제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대 이상 판매된 굉장히 검증된 세계적인 이런 근육 진동 타진기라든가 이런 시스템 등을 이제 기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증한 건 특별히 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재활기구를 기증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는 환우들이나 또 유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직접 설치도 해주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직접 설치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설치를 해주면서 일종의 이제 기부하면은 보통 그 금액을 기부를 하거나 혹은 봉사 활동만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 회사에 좋은 제품을 기부를 함과 동시에 직원들이 직접 또 이제 온기가 느껴지는 그 설치 작업이나 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함께 동행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 이즈 러브라는 취지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달 과정에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딱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결국 이제 이런 정신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직원들이 직접 함께하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보면 이렇게 기증식도 이렇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아름다운 동행들이 여러분 그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또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저희 문성훈 기자가 표현하기를 꿀벌이 꽃가루에 수분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 꽃을 피게 하듯이 이런 것들이 작은 역사가 되는 것 같다. 기사에 저런 수식어가 있어도 되는 거죠? 그 시인의 어떤 정신이 느껴지는. 제가 또 시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제가 등단한 시인은 아니지만 또 시인의 꿈을 갖고 있는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기사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지난주에만 벌써 이제 585건의 이제 조회수를 기록한 우리 또 맹사부님. 맹사부님의 또 칼럼이 인기가 좋습니다. 자, 조용히 떠나는 고객 기업의 경고장을 날리다. 그런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이마트나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던 대기업들이 이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왜 그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어떤 기업은 또 왜 흥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좀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마트가 적자 폐점, 이렇게 연일 매스컴에 좀 오르고 내리고 있는 거를 이제 조금 꼬집으시면서 사실은 2007년에 맹 교수님께서 이마트에 대한 그 성공신화에 대한 책도 직접 쓰셨던 분들입니다. 그만큼 이마트가 대한민국 1등 브랜드로서 이렇게 잘 또 성공했던 기업이죠.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니까 적어도 온 오프라인 부분에 있어서 매출 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이유를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쿠팡을 비롯한 신생 이커머스의 출현과 이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굉장히 낯설고 파괴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미국에 있는 125년 된 그 시어스라는 백화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5년 된 백화점이 있다고 하네요. 유럽이나 미국에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화점 같은 경우나 뭐 세계 최대 장난감 회사인 토이저러스 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리고 뭐 명품 쪽에 또 96년 된 바니스라든가 이들이 좀 쇠퇴하는 현상들이 과연 시스템이나 조직원의 서비스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면에서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근본적으로 이제 조용한 고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개념이죠? 고객은 조용히 떠난다는 얘기를 하신 건데 불만족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업에 알려주면서 떠나면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조용히 떠나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그 연인들 헤어질 때 조용한 이별도 있잖아요. 좀 그래서 이제 노키아의 사례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노키아가 그 애플보다 7년 먼저 스마트폰을 개발한 회사라는 거 아십니까? 저도 이 기사 보고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도 검색이나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능이 포함되고 있었어요. 저도 이게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앞서간 기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노키아는 성공하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진입 장벽이 너무 컸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이나 그 당시에 전반적인 기술 수준에 너무 앞서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고객들이 좀 편해야 된다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기술이 좀 수용이 가능해야 되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한 고객들은 이런 그 수준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그 수준에 맞춰주는 그 플랫폼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미세한 어떤 그 욕망과 필요를 등한시하면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앞서가더라도 결국에는 또 조용히 고객들이 떠나야 된다.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진입 장벽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는 진입 장벽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다 보면 고객이 새로운 신제품을 접하게 되는 진입 장벽 또한 높아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객은 쉽게 넘어오게 하면서 경쟁사는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사실 좀 이런 노력들과 좀 그런 어떤 특화된 그런 부분들 시도하는 것이 좀 애플처럼 뭐 그렇게 좀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이 개념들을 설명해서 온디맨드, 그러니까 이제 공급 중심보다 소비자의 수에 맞춘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불투명한 고객들이 이동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음성에 내재된 조용한 고객들의 내재된 음성을 듣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유목민처럼 이 조용한 고객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변 환경보다 스스로 어떻게 하나에 달려 있다. 누가 한 말인가요? 맹 교수님이신가요? 네, 여기 보면은 그 세계적인 경영 대석학 짐 콜린스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명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러한 고객들의 필요를 항상 민감하게 껴있고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들어간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용한 고객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기업의 손님들로 모셔드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인사이드 칼럼. 우리 또 이제 김경민 대표님의 오랜만에 또 칼럼인데요. 사실 이 기사는 그 가인지 TV의 영상으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가인지 TV를 보시면 마켓컬리의 미래가 수중 논의가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제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비즈니스 후방 통합 전략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후방 통합은 이제 유통을 통합하란 말인데요. 그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통까지 강점을 갖긴 힘들거든요. 그러면 유통을 자기들의 핵심 역량을 떠나서 그 외부에 주어진 자원들을 잘 통합해서 활용하라는 의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물 유통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조 쪽을 후방을 통합한다면 수직 농장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컬리가 사실 굉장히 센세이션한 게 11시 전에 주문하면 아침 7시까지 도착하는 기존에 없었던 이제 오토 배송 이제 서비스인데요. 창업 2년 만에 450억의 매출을 돌파하고 작년에 1,600억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이제 비결 설명하기로는 각 담당 MD가 직접 산재로 가서 식재료를 발굴하고 100% 직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직매입을 한다는 게.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하고 이 상품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들이 이제 자기가 디자인한 패션을 이제 출시하기 전에 품평회 같은 걸 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MD들이 선정한 그 상품 산지에서 그 얻어낸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품평회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골라놓은 것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유통하겠다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깐깐하게 기준들을 모든 MD가 다 참여해가지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10개가 후보가 들어오면 1개 정도만 통과되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시간이나 비용, 노력 등을 줄여주는 어떤 유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고객 친화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예로 이제 넷플릭스의 예가 나와요.
혹시 넷플릭스가 네. 작년에 이제 컨텐츠 보강을 위해서만 10조 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거의 뭐 그 언더백 기업의 그 10조 원이라고 하면은 언더백 기업의 그 몇 개 기업의 매출을 사실 그 능가하는 그런. 네.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카테고리 챔피언 기업들 중에는 이보다 많은 매출이나 또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마어마한 돈인 것은 이제 사실 그 변함이 없는데요. 사실 이 실물 유통뿐만 아니라 이런 컨텐츠 유통에서도 넷플릭스는 사실 유통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컨텐츠를 직접 생산을 하진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제도 쪽으로 지조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10조 원의 90억 달러 미국 돈으로 그래서 컨텐츠 제작에 이제 쏟아부었고 그 이제 영화도 직접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신작 6 언더그라운드 이제 요에게만 1억 7천만 달러의 이제 엄청난 그리고 발표 수 영화 그 신작 수도 82편인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 워너브라더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 영화 제작세를 인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워너브라더스가 28편을 이제 했고 디즈니가 10편인데 넷플릭스가 82편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상당히 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야놀자도 이런 그 제조 쪽 지도를 넓히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호텔을 직접 인수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좀 커가면서 그 자사로 두 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통사업부고 하나는 제조사업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나 언더백에는 굉장한 도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네. 이들과 경쟁하기 어려워지는 네. 그런 구조가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통 쪽은 그 자본이 적어도 시작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제조는 생산 설비나 이런 게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실 이제 기획적인 부분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언더백 기업들이 아이디어나 이런 그 유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창업이나 이런 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제조 쪽까지 지도를 넓혀가면서 이렇게 후방 통합하는 전략을 많이 구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야놀자 같은 벌써 7개 호텔 브랜드를 후방 통합하는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런 그 시장에서의 활발한 비즈니스 후방 통합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직 농장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는데. 영상으로 보셨나요? 예,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사를 접하면 이제 처음 들었는데 생산성이 무려 390배가 된다고 해요. 네네. 되게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보통은 이제 땅이 있어야 농사가 가능한 걸로 생각하지만 수직 농장은 빌딩 전체가 농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저희가 흔히 초등학교 때는 아니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였던 뭐 조방적인 농업이나 땅덩어리가 넓을 때 집합적 농업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갑적 농업을 이렇게 빌딩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높이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이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예로 들고 있는 그 이 부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마켓에서 보면 홀푸드 마켓에서는 이미 옥상 수경 재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요 그 매장 윗부분에 이렇게 해서 직접 재배를 하고 여기서 재배한 걸 직접 파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로컬 푸드를 선호하는데 그 지역에 생산된 거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에어로팜스라는 이제 그러니까 수직 농장 영어로 하면 버틸커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수직 농장인데요. 요 에어로팜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에어로팜스 대표이사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채소류를 토양에서 기르는데 평균 45일인데 수직 농장 15일이면 된다고요. 3분의 1이 걸리고 물도 95%를 더 적게 사용한대요. 비료도 절반 정도. 그러니까 뭐 비료를 더 적게 사용하니까 좀 더 친화적이라고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산성은 좋고 사실 이게 어떤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작용들에 의해서 이렇게 효과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수치만 봐서는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수직 농장에서는 그 기후 조건이나 물의 양이나 이런 거를 그 현지에 맞춰서 그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먹는 올리브 맛을 수직 농장에서 구현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기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으로. 그렇죠.
그러면 뭐 비가 안 올 일도 없고 뭐 가뭄이 올 일도 없고 하니까 네. 그런 예측 가능성도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편리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런 자동화 설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군요. 저는 약간 이렇게 야외에 뚫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안에서 뭐 햇빛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굉장히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렇게 신비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켓컬리가 만약에 이 수직농장 같은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다면 사실은 제조랑 유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종로구에 마켓컬리만의 수직농장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물류가 편하겠어요. 적어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약간 이 농산물 유통 시장 자체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모델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굉장히 좀 뭔가 좀 설레이네요. 이런 게 생긴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저도 좀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잠실의 롯데타워가 만약에 수직농장이면 참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 내용들은 가엔지 TV의 마켈러의 미래 수직농장이다. 저희 이제 김경희 대표님의 그 잘생긴 모습과 함께 여러분도 굉장히 또 재밌게 또 잘 풀어내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마켓컬리도 이런 제조 생산이라는 과제를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떤 그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앞으로 그 미래 산업의 어떤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백 기업들도 뭐 창업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방향성 갖고 오나 큰 어떤 방향성에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또 이 사업을 잘 또 넓혀 가시고 성공하시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벌써 끝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전 뭐 수직농장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 근데 한 가지 기사를 본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가요? 그 부산에 있는 덕화푸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명란만 생산하는 곳입니다. 명란젓만? 예. 근데 거기가 매출을 100억 이상 올리고 아니 명란젓만 해가지고 어떻게 100억을 올리죠? 그래서 이 기사랑 수직농장 기사랑 더불어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언더백들이 집중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켓컬리도 결국은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MD들이 막 여러 군데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은 아무리 마켓컬리가 강해도 갑인 거죠. 명란 여기 덕화푸드란 것도 아마 갑일 거예요. 마켓컬리가 이제 제발 유통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나의 정말 강자가 되는 게 언더백들이 취할 전략이 아닐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또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아무리 또 후방 통합이 일어나더라도 그 상품력이나 제품력이 막강하면 그 부분의 카테고리 챔피언으로서의 입지가 확고하면 이런 부분들도 또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산업의 형태나 또 이제 전략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구사하셔서 꼭 성공하시는 경영자 직원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주간 사례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